갈리아 전쟁은 외부의 적과 로마 영토 밖에서 치러집니다. 내전은 내부의 적과 자국 영토에서 전개가 되죠. 피해는 2배 이상이 됩니다. 징후를 남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사회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비도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이라 할 수 있죠. 경제 입장에서 보면 외부의 적과 싸울 때보다 2배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초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배경에는 전쟁터가 유럽, 태평양이었음도 있을 겁니다. 미국 내전인 남북전쟁 이후는 어땠을까요? 카이사르 앞에 놓인 성결 과제는 정치 개혁보다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겁니다. 경제가 살아야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지지를 기반으로 개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탑수스 전투를 마치고 개선한 카이사르가 로마에 와서 처음 한 일은 개선식이었습니다. 로마 귀족에게 개선식은 최고의 영예입니다. 최고의 퍼스널 브랜딩이기도 하죠. 약 10년 전 스페인 총독을 지내고 돌아왔을 때 원로원은 개선식을 집정관 출마 등록일 뒤로 결정하면서 카이사르를 견제합니다. 로마 법상 집정관 출마 등록은 로마 시내에서 해야 되고요. 개선식을 치르기 전 사령관은 로마 시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집정관 출마를 선택합니다. 갈리아 전쟁 승리는 개선식을 하고도 남는 공적입니다. 하지만 원로원 최종 권고와 루비콘 강 도강 그리고 이어지는 내전 처리를 하기 위해 개선식은 미뤄지게 됩니다. 파루살루스, 알렉산드리아 전투 그리고 젤라 전투 이후 잠시 로마에 머문 적이 있지만 급한 행정 처리만 마치고 북아프리카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라비에누스 등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선순위를 따졌을 겁니다. 전후 처리와 잔불 진화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섰었을 겁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카이사르의 개선식은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고려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선식은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현대국가의 재정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선배들과의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으로 4차례의 개선식을 치릅니다. 갈리아 전쟁도 있고요. 알렉산드리아 전쟁도 있고요. 젤라 전투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투는 유바 왕과의 전투로 포장이 됩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와 종교 행사 그리고 6만 명을 초대하는 연회를 개최합니다. 400마리의 사자를 동원한 사냥대회도 열고요. 모의해전도 펼칩니다. 검투사 대결도 빠질 수 없겠죠? 연극 공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침체된 전후 경제의 담비였을 겁니다. 크레오파트라도 초대를 받았는지 로마에 방문했다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해외 유력자들이 카이사르를 만나러 로마로 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했겠죠? 비용이 엄청났을 겁니다. 로마 경제에 돈이 수혈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선식을 구경하러 모인 시민들에게는 밀, 라드, 돼지기름이죠. 올리브 오일, 그리고 데나리우스를 제공합니다. 직업 군인의 1년 연봉이 70데나리우스였던 시대입니다. 물론 요 즈음에 카이사르가 140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 그리고 로마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투자할 주식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죠. 자산 버블이 발생하기보다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장을 누빈 장병들에게는 유례없는 포상을 하게 됩니다. 장병들에게는 5천 데나리우스를 지급하고요. 30년 연봉 이상을 일시불로 받는 거죠. 명퇴 위로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백인 대장에게는 10,000 데나리우스를 지급하고요. 대대장 이상의 장교에게는 20,000 데나리우스를 지급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직후 퇴역 장병들
전쟁들에게 실업수당으로 최대 1년간 주당 $20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945년 당시 미국 중산층의 평균 소득이 $2,400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주택이나 토지 구매를 위한 대출에도 정부가 보증을 하고요. 덕분에 금리도 낮았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이후 퇴역 장병들을 중심으로 식민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토지를 제공하는 거죠. 카이사르의 스케일과 미국 정부의 스케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루즈벨트가 시작한 뉴딜 정책을 연상케 하는 도시 로마 재건 사업도 시작을 합니다. 갈리아 전쟁 기간 중에도 평민들이 살고 있던 수브라 지역을 매입하고 베누스 신전을 건설을 하기도 했고요. 베누스는 그리스 신인 비너스를 의미합니다. 카이사르 집안의 수호신이기도 하고요. 기원전 2세기에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가 건설한 회당 보수공사를 그의 자손인 파울루스가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죠. 이를 카이사르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도 로마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티아 항구도 확장을 하죠. 한국식으로 치면 인천 부두 확장공사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건물 건축 및 기증은 로마 유력자들의 오래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이기도 합니다. 카이사르는 새로운 로마를 위해 수도 로마의 도시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났냐는 거죠. 로마의 고위공직은 무구입니다. 명예로운 관직이라 불리우는 배경이기도 하죠. 하위공직자는 봉급을 받습니다만 넉넉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고위공직자에게 급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선식과 재정정책은 단위가 다릅니다. 심지어 갈리아 전쟁 이전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채무자였습니다. 스페인 총독으로 취임할 때는 빚쟁이들이 몰려와 집을 나설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전해지죠. 훗날 삼두 정치를 함께하게 될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가 보증을 해주면서 겨우 스페인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크라수스는 세계 역사상 최고 부자 10위 안에 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갈리아 전쟁을 치르면서 카이사르는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밀리우스 회당 보수공사에도 돈을 빌려주게 되죠.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갈리아 지방은 아직 문명화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유력자들을 겁박하거나 세금을 왕창 걷어서 돈을 축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약탈할 것도 당연히 많지 않고요. 갈리아 원정의 목적은 로마화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착취를 목적으로 한 식민지 제국주의는 강력한 군대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만 유지 가능합니다. 아우구스트 황제가 국경을 정비한 이후 국경지대를 제외한 후방 지역에는 거의 군대를 두지 않습니다. 갈리아는 로마 제국 멸망 때까지 자발적인 독립운동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로마는 국유지를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습니다. 개인 소유의 농지를 소유한 시민은 소득세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병역의 의무가 있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걸 생각해 볼 만합니다. 공동방위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속주민은 병역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속주세 10%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갈리아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전쟁이 많았기에 농업 생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속주세를 받아서 군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나마 갈리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속주세도 징수가 가능했을 겁니다. 추정컨대 새롭게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된 갈리아 지방의 상권을 팔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갈리아 전쟁기를 읽다 보면 카이사르 군단 안에 상인들이 있었다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갈리아 전쟁이 중반을 넘어섰을 때 카이사르의 돈을 책임져 주던 크라수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카이사르가 애정하던 부장 중 하나였던 크라수스의 아들도 역시 전사를 하죠. 혹시 일부 상속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도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입증
의존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내전 기간에도 엄청난 군비가 필요하죠. 폼페이오 스파가 급히 이탈리아를 버리면서 수도 로마에 남기고 간 국고가 일부 도움은 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10여 개의 군단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증세를 했을까요? 속주세를 올리면 폼페이오 스파를 이롭게 할 뿐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속주는 폼페이오 스파의 점령하에 있습니다. 폼페이오 스파를 밀어낸 속주를 카이사르는 크리엔터스, 즉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폼페이우스 등이 과도하게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거나 감세, 합리적 세금 징수 등의 조치를 꾸준히 취해 나갑니다. 전시입니다. 수입품 수요도 당연히 줄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쟁은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상업을 위축시키죠. 최근 세계화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수입에 대한 감시 또한 쉽지 않습니다. 관세를 거두기 어려워지는 환경인 거죠. 이탈리아를 버리고 도망간 반 카이사르파 원로원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쫓아 알렉산드리아로 갈 때 로마의 행정을 맡겼던 안토니우스가 이들의 재산을 몰수를 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온 이후 몰수한 재산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약탈은 어떨까요? 과도한 세금 징수보다 더 큰 어그로를 끌 수 있습니다. 간혹 강력한 저항을 보인 도시에 대해서 약탈을 일부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일벌 100개를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지죠. 또한 내전 동안은 장병들에게 약탈을 엄금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엄금하면 장병들의 파업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장병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군비를 충분히 확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노예는 어떨까요? 로마의 노예는 전쟁의 패자입니다. 갈리아 전쟁 동안 포로로 잡은 이들을 노예로 팔아서 일부 군비를 확충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이 또한 충분한 숫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전은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들 간의 다툼입니다. 전사자를 줄이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또한 항복한 병사들의 신체나 재산을 보존해 주려는 노력도 보이고요. 로마의 최대 위기이자 기회였던 호에니 전쟁 기간 10수년을 전투를 치르면서 국고가 바닥이 납니다. 국채 발행을 선택하죠. 적은 카르타고입니다. 시민들, 특히 기득권층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전후 국채는 시칠리아의 비옥한 토지가 되어 돌아오죠. 드라마 퍼시픽의 주인공은 국채 판매를 위한 홍보여행을 다니죠. 근본이 시대, 화폐 발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을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찾는 거죠. 미국 남북전쟁은 내전이었습니다. 당시 북군은 국채를 발행하죠. 방문 판매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남군은 면화 채권을 발행해서 유럽 강대국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등에서 면화가 생산되면서 충분한 판매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전쟁은 전술도 중요하지만 돈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싸울 때 지구전을 펼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남북전쟁과 달리 로마의 내전은 지역 간의 투쟁이 아닙니다. 적과 아군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죠. 국채 발행에 적합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과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카이사르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갈리아 전쟁 동안 꾸역꾸역 군비를 충당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갈리아 전쟁 기간 중 돈이 부족한 카이사르는 휘하 장교들에게 돈을 빌려서 장병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식군단이 파업했을 때는 내전을 마무리하고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주기로 약속을 하죠. 늘 적은 숫자의 군대로 적과 싸워야 했던 배경에도 군비 부족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속도전도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갈리아 전쟁 동안 겨우 모았던 돈도 이미 재정정책으로 소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전이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내전에 승리하자 카이사르는 주특기를 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로마
로마 최고의 채무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다양한 형태로 로마 시민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개인의 빚이기 때문에 국채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독재관입니다. 준국채 정도라 할 수 있을까요? 빚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젊은 시절과 독재관이 된 시절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용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귀는 여성들에게 선물을 주던 것에서 시민들에게 선물을 준 거죠. 또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투자를 하던 거에서 로마를 리모델링 하는데 투자를 한 거죠. 달라지지 않은 사용처도 있기는 합니다. 원래부터 책 사는 걸 좋아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도서관도 개관합니다. 현대 경제 이론은 18세기 국부론부터 정립이 되기 시작했다 하죠. 사람이 사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산업 활동이 줄어들면 결국 국가는 돈을 풀어야만 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동맥경화로 쓰러지는 것이 경제이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카이사르 개인이 돈을 빌리고 돈을 풀었다는 거죠. 아마 정치적 계산이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채무 변제를 잘 해야만 합니다. 카이사르의 지지세력 만들기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돈을 빌려주기도 많이 하죠.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앙은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자율도 통제합니다.